오늘 일단은 환율에 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으셔서 환율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나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여기 있는 캔들 차트는 이게 달러 인덱스 캔들 차트고요. 파란 차트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변동의 움직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IMF 이전에는 보실 이유가 없는 게, IMF 지난 다음에 이후부터 저희가 자율 변동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장기적 추세를 놓고 보면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환율도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네 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계속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정 부분 패턴은 그렇게 나타나요. 장기적 패턴을 놓고 보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지금 달러 인덱스 가격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있는데, 지금 이제 달러가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달러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싼 가격이 아닙니다. 중앙점에 위치해 있어요, 사실은. 과거 2000년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싼 가격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긴 싼 가격대가 벗어나서 다시 이제 일정 수준 튀어 올라왔는데, 결코 달러 인덱스가 현재 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싸질 수도 있어요, 달러가. 그러면 지금 달러를 사신 분은 더 싸진다는 얘기는 달러가 더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이걸 확대해서 보면 달리 움직이는 패턴이 있다는 것들도 아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을 보면, 이게 한 2007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그러니까 7개월 정도의 기간이죠. 기간 동안 보시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움직임이 옆으로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락하고 있죠.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은 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지금 패턴도 최근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계속 밑으로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보시면, 여기도 이제 달러 인덱스 가격은 쭉 패턴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로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는 이 시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달러 인덱스의 부분적 움직임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승 정도의 차이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튀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이 올라가는 정도만큼 못 올라가잖아요. 추세 같이 여기는 횡보하고 있다가 다시 튀어서 뒤늦게 이제 빠른 속도로 쫓아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올라가는 정도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 움직임하고 꼭 맞춰서 우리나라 환율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접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는 럭비공 하나가 이렇게 떨어질 때 튀는 방향을 예측하는 거라면, 환율은 럭비공 3개를 동시에 떨어뜨려서 3개가 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예측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각 무역에 대한 부분, 정치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해당 국가의 경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환율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용이하진 않아요. 그래서 추세적인 예측만이 가능한데, 일단 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빼고 파란색의 원달러 환율,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 추세를 잠깐 보시면 규칙성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IMF 때, 이게 IMF 때입니다.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폭락했죠. 국가부도가 났으니까. 근데 그게 수습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추세적으로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다시 또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폭락했죠. 이때가 언제냐면 IT 버블 때입니다. 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원화 가치도 폭락을 같이 해요. 했다가 그 다음에 일정 수준 또 시기가 지난 뒤에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 계속 원화 가치가 상승합니다. 달러 대비.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시 원화 가치가 폭락해요. 그러다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수습되는 단계 하에서 추세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 시기가 상당히 특이한데, 이 시기는 사실 주식시장이 급락한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이슈로 잡을 게 없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추세적으로 달러 대비 계속 하락했어요. 이때가 2014년도 중반부터, 그러니까 후반부 8월부터, 여기 보시면 2010년도 1월 때까지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이나 이런 쪽 투자자들한테 매력도가 떨어져서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달러가 외부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거든요.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달러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달러가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이 시기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이제 그 2016년도 여름인가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뭐 주식도 급등하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뭔가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다시 내려왔다가 2018년도 1월달, 2월달인가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코스피가 정점을 친 이후에 계속 추세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여기 살짝 급등했던 요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지금 패턴하고 정 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향후의 패턴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일단은 요번 정부에서 일단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잘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도 상당히 방어를 잘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저희 두 개 국가가 방어를 잘했고, 그래서 중국 쪽으로도 자금들이 많이 밀려 들어가고 있죠. 지난번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 지표가 나온 걸 보여드렸죠. 그렇죠. 우리나라 쪽으로도 지금 자금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다시 일로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지금 시작하신 거라면 저는 지금은 조금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이 추세가 향후에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게 다 정상적으로 내년에 달 돼서 글로벌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거나 좋아지는 패턴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추세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내려가는 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 훨씬 더 충분히 상승할 가치의 여력이 남아 있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지금은 달러 가치가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중앙점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좀 더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 달러를 매집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사를 전달했고요.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 보면 미국 시장은 플러스로 끝나고 독일 시장은 유럽 시장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초반부에 급등하면서 거의 1%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닥스가. 그런데 그 뒤에 추세적으로 계속 다 까먹더니 마지막에는 쑥 빼먹으면서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경제 지표들이요, 보시면 여기 이제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나온 경제 지표인데, 유럽의 마켓에서 나온 PMI 속보치를 보면 프랑스의 서비스 PMI 지수는 여기 보시면 경기 수출 국면을 빠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프랑스 제조업도 이게 다시 수출 국면으로 재차 진입했습니다. 그나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잘 버티고 있어요. 제조업. 그런데 여기 보면 독일이네요.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의 서비스업 지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전국 봉쇄령을 내렸으니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 제조업 PMI 지수는 살짝 내려왔고요. 서비스업 PMI 지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국 봉쇄나 이런 것들을 내렸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제조업 지수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수는 살짝 내려왔습니다. 예측치보다는 좀 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수축 국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 쪽은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그렇고, 제조업은 상승 국면이 약간 둔화됐고 서비스업은 급격히 수축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마켓에 나온 플래시에 보면 특이하게도 여기 보시면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그렇고 상승 국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어요. ISM 제조업 지수를 좀 봐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봉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희소식이 나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효과가 190%가 나왔다고 이제 나왔고, 이거 굉장히 저렴합니다. 기사에 보니까 파이자 모더나 한 $19,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든가요? 그러니까 1,000원대죠. 그래서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에 가장 유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자는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온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영국 쪽에서 이제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그 선진국에서 집단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과연 이제 이 백신들이 정말 여기서 말하는 그 효과 90% 이상의 효과를 낼 것이냐, 현실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백신을 믿고 빨리빨리 그 백신을 투여받을 것이냐, 세 번째는 이게 전체적으로 백신이 투여되는 과정 중에 과연 부작용이 안 나타날 것이냐, 이 세 가지 요건이 이제 향후에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좀 빠르게 트럼프의 그 보건당국자가 5월 달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집단 면역. 그거는 숫자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아주 아이디어할 때 가능한 것 같은데, 그거는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주식시장이 이제 이렇게 막 튀거나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보시면 이건 이제 유럽 CDC 데이터거든요. 보시면 이게 확진자 수가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봉쇄를 하는 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10만 대가 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게 보이죠. 미국은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10만 대 후반대에 있던 것이 이제 10만 대 중반으로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추세적으로 7일 이동평균이 꺾이지 않은 걸 보면 아직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추수감사절 때문에 항공업계가 그 하루 1일 항공업계 여행객 숫자가 최고치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제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뭐 항공주들이 막 위로 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기사를 새벽에 봤는데, 그게 꼭 그 정상적으로 다 풀려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는 이 추수감사절 지난 이후에 더 확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사라지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거는, 이거 뉴욕타임즈에서 나오는 그 전체 제재 같은 것들의 그 전 주에 대한 동향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여드렸을 때 일단 마스크가 이 지역이나, 이게 네바다인가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무튼 이쪽 그 중앙 지역은 사실 마스크 착용을 공식화해서 공식화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이제 써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넓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봉쇄된 지역도 처음에는 이쪽만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점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있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늘어나고 있어서 점점 봉쇄 조치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PMI 지수들이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11월 달에 감소했는데, 미국은 지금 덜 감소하고 있지만 12월 지표는 이게 감소세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 팬데믹에 늘어나는 환자 수의 정도가 이거를 강화시키는 것들을 결정하게 될 거고, 다만 이게 유럽처럼 강화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시면 사망자 추세인데 이제 쭉쭉 빠르고, 하루에 뭐 여기 보시면 하루에 2,000명 넘게 사망하는 막 이런 패턴도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당국자들은 유럽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이유는 바이든이 들어왔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뭔가를 계속 방송 보도나 이런 걸 할 건데, 트럼프가 지금 계속 있으면서 그런 행위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럽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요, 예전에 8월달 생각이 나요. 네, 보시면 올라오다가 멈추는 것 같더니 다시 튀었다가 멈추는 것 같더니 또 다시 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9월달에 손정희 씨 사건이 터지면서 아래로 확 꺾이고 그 추세를 잃은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좀 2차 팬데믹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미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갑자기 밀려 내려왔는데, 이제 선거 직전에 머리를 빠른 속도로 들기 시작하더니 지금 상태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또 마음속에, 아니 왜 이렇게 팬데믹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뻗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건 미국의 그러니까 그 S&P 500 지수의 옵션 포지션, 그러니까 투기 옵션 포지션이거든요. 그런데 S&P 500 지수 콜 포지션이
10월 말에 최대치로 올라갔다가 점점 줄고 있어요. 아직 풋 포지션으로 떨어지진 않았는데 콜 포지션 자체가 약간 준다는 뜻은 상승 베팅이 약간 누그러졌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나스닥 100인데 보시면 마이너스 때, 그러니까 풋 포지션 쪽으로 그 투기성 포지션이 늘어났는데 그게 최근에는 약간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번 주에도 이게 늘어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1월 20일자 통계까지 나온 거거든요. 아직 이제 요번 주 진행되는 건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그 상황은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포지션, 주식 포지션인데 보시면 최근 이제 2년 추세 중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포지션이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이게 그 개인들, 미국의 AI라고 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여기 2010년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주식 포지션입니다. 얘가 아이고 딴 데로 갔네요. 2020년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10월 달에 주식 포지션이 이겁니다. 근데 65.8%거든요. 이 65.8%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2019년도 여기 12월 달, 이게 1월 달이에요. 올해. 그때가 가장 맥스치로 올라왔던 게 67.5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65.8까지 올라왔는데 이 수준 정도고, 이건 10월까지니까 11월 달에 지금 주식시장이 좀 올라왔잖아요.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이 포지션이 이 1월 달에 있었던 포지션 수준까지 상대적으로 좀 밀려 올라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기관 포지션도 그렇고 개인 포지션도 그렇고 일정 수준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더라도 그 상승 탄력은 이제 좀 누그러지거나 쉬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튀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들어갔다가는 끝물에 들어가서 조정 국면에 좀 좋은 국면에서 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기사 나온 것 중에 이제 그냥 흘려버리지는 않고, 뭔가 상황이 지금 발생하진 않지만 흘려버리지 않고 좀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기사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거 하나는 이 국유기업이 디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이 국유기업이 디폴트 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막아주거나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 채권들이 계속 그 디폴트가 나면서 날아가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요. 뭐 에너지 관련, 석탄 에너지 관련된 업체도 그렇고 IT 쪽의 기업도 있었죠. 반도체 관련. 그다음에 자동차 쪽 기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지방 정부에서 계속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좀비 기업처럼 살아있던 걸 중앙 정부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고, 지방 정부에서도 지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IT 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알리바바의 그 누구시죠? 그분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 한마디 하셨다가 이제 찍히는 바람에 IT 기업들이 야 너희들 너무 세졌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드디어 칼을 들고 칼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IT 대형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뭔가 구조조정을 중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관련된 기업을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고 추세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너무 이쪽에서 뭐 예를 들면 그 알리바바나 텐센트 쪽에서 그 점유하고 있는 그 중국 인구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 포지션이 굉장히 크니까 영향력이 훨씬 커졌겠죠. 그렇게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그거는 중국 공산당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거기서 한마디 마윈이죠, 참 한마디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시장의 그 지수 자체에 대해서, 중국 지수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다만 무조건 뒤로 물러나서 있어야 될 건 아니고, 중국 투자 그 채권 투자의 규모가 굉장히, 중국 채권 시장이 전 세계 2위라고 뉴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채권도 투자 대상 안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 부도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IT 기업들이 잘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섹터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는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